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오늘 방송의 큰 줄거리부터 말씀드리자면 트럼프는 푸틴과 손잡고 알래스카와 북극에서 판을 뒤집는 비즈니스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과 도널드 트럼프는 8월 15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있는 엘먼드 리처슨 미군 기지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B-52 폭격기가 뜨고 내리는 엘먼드 리처슨 기지는 미 육군과 공군이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엘먼드 리처슨 공군기지는 북극군 사령부 역할을 하는데 북미 방위사령부와 제11 공군 소속입니다. 이 기지는 북극 지역과 태평양 지역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 앵커리지에 있는 텟 스티븐스 공항은 세계 최대 규모의 화물 허브 중 하나입니다. 이 공항은 미국 내 화물 처리량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객 운송은 별로 많지 않지만 화물 운송만큼은 대단한 게 앵커리지입니다. 북극해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에다 항공 부문에서도 알래스카가 가진 장점은 큽니다. 트럼프의 비즈니스 마인드는 천재적입니다. 주최 측은 주노, 페어뱅스, 앵커리지에서의 개최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앵커리지만이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적합한 곳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앵커리지는 인구가 29만 명으로 알래스카에서는 꽤 큰 도시입니다. 대표적 도시 인구가 29만이니 알래스카가 미국에서 얼마나 깡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엘먼드 리처슨 기지에서는 푸틴 대통령을 태운 비행기가 바로 내려 회담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실무 회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푸틴과 트럼프가 마주 앉아 회의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NBC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매긴 켈리도 바로 그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가 right down to business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 특유의 거래 기술이라는 게 때로는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다면서 바로 푸틴과 협상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푸틴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으며 푸틴 역시 그러하다고 말했습니다. 매긴 켈리는 푸틴을 아주 잘합니다. 푸틴이 가장 이뻐하는 서방의 여자 기자가 매긴 켈리입니다. 푸틴이 러시아는 미국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장시간 인터뷰한 것도 매긴 켈리와 같습니다. 그녀가 인터뷰하자면 푸틴은 흔쾌히 응합니다. 푸틴은 매긴 켈리가 예쁜 데다 똑똑하기까지 하다고 느낍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스마트한 기자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복도에서 만나 예정이 없이 마이크를 들이대도 푸틴은 말 상대를 해줍니다. 그녀는 비유하자면 여자 터커 칼슨입니다. 푸틴은 그녀에게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의 사회까지 맡길 정도로 신뢰합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분쟁을 종식하는 유인책으로 푸틴에게 히토류 광물을 제공할 준비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히토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인데 지 것도 아닌데 준다고 하니 트럼프는 봉이 김선날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실질적으로 러시아에 제공하는 것도 상당합니다. 알래스카의 천연자원을 러시아에 개방해 모스크바에 돈 벌 기회를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트럼프는 베링의 개발 기회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극해 자원에 대한 러시아의 그리움은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알래스카 사정을 보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야 미국도 낙수 효과가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사람이 없어 인건비가 턱없이 높기 때문에 미국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평균 시급이 $33에 이를 정도로 사람 쓰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 광산에서 운전만 해도 연봉이 $6만 선입니다. 알래스카는 역시 추위에 강한 러시아인이 들어와야 사람 살 때가 됩니다. 트럼프는 또 러시아 항공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일부도 풀어줄 작정입니다. 제재를 하느니 보잉도 부품을 팔아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정상회담에 대해 얘기하자면 알래스카의 상징성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합니다. 한때 러시아 땅이었다가 미국으로 넘어간 알래스카는 역사적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만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문화적, 종교적 그리고 인적인 측면에서 러시아는 여전히 알래스카에 존재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의 뿌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금요일에 러시아에 간다고 말하면서 이를 무의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알라스카에 발을 딛는 러시아 지도자는 푸틴이 처음입니다. 후르쇼프, 브레즈니예프, 고르바초프, 옐친, 메드베제프는 미국을 방문하긴 했지만 알라스카는 가지 못했습니다. 푸틴의 알라스카 방문에 따라 트럼프도 머지않아 베링 해협 반대편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까운 미래는 베링 해협이 지브롤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북극해는 지중해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맹호인 드미트리 메드베제프와 비아차슬라프 볼로진 러시아 하원의장은 예전부터 알라스카는 러시아 영토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주요 인사들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알라스카에 트럼프가 푸틴을 초청하니 놀랄만도 합니다. 메드베제프는 2024년 알라스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고, 볼로딘은 미국이 러시아 해외 자산을 압류한다면 알라스카를 빼앗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TV 토론 프로그램 사회자 블라지미르 솔로베프도 2024년 핀란드, 바르샤바, 발틱 국가, 몰도바, 알라스카는 러시아 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TV 사회자 올가 스카베예와도 러시아 전폭기가 베링해에 진출했을 때 우리 비행기가 알라스카 경계선 가까이 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알라스카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구호는 알야스카 나샤, 알라스카는 우리 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알라스카행을 두고 푸틴을 만나러 러시아로 간다고 한 것은 알라스카도 북극권에 속하니 같이 협력하자는 말로 해석됩니다. 어차피 대륙붕으로 연결된 한 덩어리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북극지대 개발 노하우를 공유하자는 의도로도 보입니다. 북극권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쇄빙선 규모를 보면 러시아가 압도적입니다. 캐나다, 덴마크, 미국, 노르웨이를 다 합쳐도 러시아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북극 해안선을 따른 영토와 영해도 러시아가 가장 넓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에 잘 보여 북극의 석유, 천연가스와 히토류 개발의 과실을 나눠야 합니다. 트럼프는 뭐가 돈이 되는지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한편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러시아 방문 계획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러시아를 방문한다면 9월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1974년 11월 23일부터 이틀 동안 소련의 레오니드 브레즈니예프와 미국의 제럴드 포드가 협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알라스카는 푸틴과 트럼프가 방해받지 않고 진지하게 협상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특히 군사기지라는 환경은 보안 문제를 해결해 엿듣는 사람을 없앨 수 있습니다. 또 지리적으로 외딴 지역인 알래스카에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오기가 물리적으로 힘듭니다. 트럼프가 질색을 하는 거지 근성을 가진 젤렌스키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알라스카 회담은 정권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키예프의 독재자로 유럽을 쥐고 흔드는 젤렌스키는 러미 협력을 원치 않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서방이 벌이는 대리전에 미국을 계속 참여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이슈는 그다지 중요치 않습니다. 푸틴과 트럼프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상호 이해를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찾게 될 마법의 지팡이는 많습니다. 북극 지역의 개발과 협력, 베링 해협 양쪽 연안 간의 교류가 중요합니다. 베링 해를 사이로 과거 러시아와 미국 원주민 대표들이 서로 방문했고, 러시아 쇄빙선들은 미국이 지역 생태계를 보호하고 연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페어뱅크스, 야쿠츠크, 앵커리지와 마가단 등 자매 도시들 사이에는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가 지적했듯이 알라스카와 북극에서는 러시아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교차하며 대규모 상호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를 실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 알라스카 방문을 통해 스탈린과 루즈벨트 대통령의 유대도 되살린다는 역사적 의미도 있습니다. 루즈벨트는 스탈린을 알라스카에 초청하고 싶어 했습니다.
기밀 해제된 스탈린과 루즈벨트의 서신에는 알래스카와 베링 해협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1942년 4월 11일 스탈린은 루즈벨트로부터 비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서신에서 루즈벨트는 히틀러에 맞선 전쟁을 수행하는 데 개인적인 만남을 이용하지만 현재는 지리적 거리 때문에 만날 수 없다. 일이 잘 풀릴 경우 내년 여름 알래스카 인근 국경에서 며칠을 함께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1942년 6월 17일 루즈벨트는 미국 항공기가 알래스카와 시베리아를 거쳐 랜드리스 물자를 서부 전선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에 기쁘다고 했습니다. 1943년 8월 19일 루즈벨트는 스탈린에게 서한을 보내 알래스카 페어뱅크스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탈린은 페어뱅크스가 좋은 장소이긴 하지만 독일군이 여름 공세를 준비하고서 갈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스탈린은 비행기 여행을 두려워했습니다. 스탈린은 비행기를 딱 한 번 탔는데 테헤란에서 열린 빅3 회담에 갈 때였습니다. 스탈린은 루즈벨트와 마지막 만난 얄타 회담에는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이번 정상회담을 예비적, 즉 준비 단계라고 했습니다. 백악관은 더 이상 트럼프가 푸틴을 설득해 우크라이나 휴전에 동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유리하게 급변하고 있는 전장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런 일은 분명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번 회담의 개념적인 결과는 이미 합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담의 숨겨진 목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넘어 양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엉뚱한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당시 이 사람들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지금이라도 싹 다 밝혀내야 합니다. 그런데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시점에 트럼프는 푸틴이 분쟁 종식에 동의하지 않으면 엄중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담이 잘 되면 바로 후속 회동을 준비할 것이며 젤렌스키도 끼워줄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트럼프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발언으로 기사거리를 잘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크게 의미를 둘 만한 발언은 아닙니다. 트럼프 특유의 스타일입니다. 푸틴이 멈추지 않으면 떼치 해줄게 하고 젤렌스키와 미국 내 존 볼튼 같은 호전파들을 어르고 달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알래스카에는 젤렌스키가 낄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의 입장을 경청하고 미국의 입장을 푸틴에게 전달해 공통 분모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트럼프는 유럽에 연락해 도출된 공통 분모의 결과를 알릴 것이고 그들은 키예프의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압력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뻔한 수순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